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6일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1기 이재명 경제팀을 구축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일 인선 발표를 보면요.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정책실장을 기재부 차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인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정책의 큰 기조로 보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죠.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다소 이제 경제학에서는 마이너한 그런 개념을 들고 와서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인선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경제부총리보다 정책실장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정책실장에 모피아 인사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급 인사를 정책실장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인선되더라도 청와대가 힘을 잡고 그립을 잡고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재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인선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한양대 교수인 하준경 교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슈페터의 혁신기업 성장론을 들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 누구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김대중 정부 때 얘기했던 소위 중소기업 벤처 육성론과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큰 틀의 AI 육성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기업들의 육성, 청년들의 일자리 육성이라는 측면까지 한꺼번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인선은 이 두 가지 방향, 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을 잘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긴 하겠지만, 고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김대중 정부 쪽에서 썼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뭐 차세대 전지,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 아마 신기의 새로운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제수석 명칭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하준경 교수의 경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기대감이 얼마나 더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순수출 부분 있고 내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비 쿠폰을 제한된 기간 내에 쓰게 하고 그 지역 내에서 상품을 사는 것에만 쓰게 한다면 부양 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중에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상품을 팔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만들면서 일정 부분 내수 기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시적으로 이런 살아나는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분, 더 살아날 사람과 살아나지 못할 사람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자금 지원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영업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효과는 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은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산업 쪽에서 성장을 가지고 와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산업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기획보좌관을 수석급으로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전략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건 뭐 불보듯 뻔하게 확장 재정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당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오른쪽 정부가 왔을 때는 비교적 이제 균형 재정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정부는 균형 재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무너지는 그런 재정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을 줄여준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만 펑크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 재정으로 과대 그 빈자리를 잘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결국 부채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이것도 결국 논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무언가 짐을 넘기면서 부채를 늘리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썼던 그림을 또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출도 무너지고 있고 내수도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의 순지출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Y를 산식으로 나타낼 때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수수출인데 수수출과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정부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정부마저 지출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지금처럼 소위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죠. 다만 정부가 계속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정부가 마중물로서 무언가 자금을 집행을 하면 그 자금을 축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상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양국 간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조금 양보를 하고 누가 조금 더 받아들이냐 정도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율은 10%는 거의 기본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10%의 관세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쿼터를 받았잖아요. 그 주요 품목의 쿼터를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미국에 수출했던 물량의 적어도 8, 90% 정도의 쿼터를 받는다면 그러면 관세를 일정 부분 용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는 쿼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쿼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의 얼마만큼 쿼터를 받을 수 있느냐 정도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처럼 시차를 두고 미래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기업이라면 쿼터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아마도 7월 초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인데, 그건 중국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중국의 생산력인데, 그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불가능하고요.
대만도 일정 부분 가능한데 범위가 조금 폭넓게 중국의 생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 국가는 한국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한국과 베트남, 또 베트남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생산력을 빼면 결국은 중국 대체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7월 초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지연되더라도 아마 한 달 이내 정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 정비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약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전 정부의 실수,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수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을 잘못 읽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갈 사이클에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던져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만큼 동일하게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잘 조절해주고 이와 같은 관리 정도만 하는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목표일 텐데 이를 뛰어넘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거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더 왜곡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만 해준다면, 소위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속도 조절만 한다면 저는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첨단 산업 육성책도 재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항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정부 지원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 챗GPT를 만들겠다. 이건 저는 뭐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AI는 결국 로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추론 분야에서는 중국처럼 미국을 약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앞단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미 뒤처져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LMM 모델을 국가적으로 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면 네이버가 만든 것을 뭐 국가적인 소버린 AI로 만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100% 오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그 운동장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터를 대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안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다. 신규 대기업이. 생각해 보시면 하이브 크래프톤 빼고는 최근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막 그런 혁신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아까 이제 또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중소벤처를 막 키우다 보니까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쓰레기들도 정말 많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뭐 술 먹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네이버 그 다음에 뭐 그 게임 여러 게임사들 그런 혁신 기업들 애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다 그때 탄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AI의 투자의 방향은 소위 이제 한국형 LMM을 만들다 그건 제가 보기에 100%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형 LMM은 만들되 그것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여력을 열어주는 정도로 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틀 하나의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정도를 만들어주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소기업이나 소위 이제 뜨는 그런 신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증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평가 기업들이 재평가만 받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5,000포인트 이건 임기 내에 될 가능성이 높을지는 저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국내에는 저평가 기업이 너무 많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계와 노동계와의 균형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경제 단체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거든요.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 법안을 내놓는 여당과 재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좀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죠. 결국은 뭐 실용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력입니다. 실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물을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 지금 높은 지지율이나 기대감도 빠르게 사그러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용이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빠른 결과물 지금 우리가 1%대 아래의 성장에서 단숨에 3%로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로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이 1%한 중반대로 올라오는 것만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뭐 실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항상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게 되면 시장에 논란이 되는 건 소위 복지와 분배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성장을 통한 복지와 분배로 간다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반대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면서 말씀드렸던 성장과 소위 이제 분배라고 하는 부분을 잘 균형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번 정부는 최소한 실패한 정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아직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한 1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스탠스나 인선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증시 움직임도 단순한 허니문 랠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